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파생어 먼저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합성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쪽에 합성 후 파생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밑에 보면은 단어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보통 3개 이상일 때 우리는 그 단어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의 구조가 복잡할 때는 그 단어를 반드시 직접 구성 성분으로 나누어서 단어의 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직접 구성 성분이 뭐냐?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직접 구성 성분이란 한 단어가 있을 때 이를 1차적으로 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지는 성분을 각각 직접 구성 성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처럼 단팥죽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볼 때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달다라고 하는 말과 팥죽이라고 하는 덩어리로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팥죽도 한 번 더 직접 구성 성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팥과 죽으로 나누어서 또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지는 각각의 성분을 직접 구성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가와 나를 한번 보면 손잡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손잡이라고 하는 말이 구성 요소가 3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손이라고 하는 말과 잡다의 어근인 잡, 전미사 이가 각각 결합되었기 때문에 구성 요소가 3개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직접 구성 요소를 통해서 단어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가의 관점과 나의 관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가부터 한번 보면 가는 손잡이를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있다고 볼 때 직접 구성 성분으로 나눌 때는 둘로 나눠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손과 잡이로 끊어서 나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잡이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사전에 등재되어 있어야지만이 손과 잡이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잡이라고 하는 말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이라고 하는 명사와 잡이라고 하는 명사가 각각 결합했다고 보는 가의 관점, 즉 가는 합성어의 관점을 취하는데 가의 관점은 틀린 관점이 되겠다. 반면 나의 관점 한번 볼게요. 나는 똑같이 손잡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있다고 볼 때 이를 나누는 과정이 좀 다릅니다. 나 같은 경우는 손잡이를 손잡다라고 먼저 끊고 그리고 전미사 이를 각각 분석합니다. 그래서 손잡 같은 경우에는 손잡다라고 하는 말에서 온 어근이라고 보면 되겠죠? 손잡다의 어근으로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어미 다시 이에 따른 전미사 이가 붙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때는 어근이 손잡이고 이가 접사기 때문에 우리 접사와 어근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파생어라고 한다고 봤죠. 실제로 사전에 보면 손잡다라는 말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손잡다를 먼저 끊고 뒤에 이가 붙었다고 보는 관점인 파생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구성 성분을 통해서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도 분석해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파생어를 끝냈고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합성어. 합성어는 파생어와 다르게 어근과 어근이 직접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죠. 그래서 합성어를 분류할 때는 형태 변화에 따른 분류 기준도 있고 그리고 의미적 결합 방식에 따른 분류도 있고 마지막으로 형식적 결합 방식에 따른 분류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형태가 변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형태 변화가 없는 경우와 형태 변화가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죠. 자, 손발, 돌다리, 눈사람 모두 합성어입니다. 근데 손발은 원래 손과 발이었고 돌다리도 원래 돌과 다리였죠. 눈사람도 원래 눈과 사람인데 형태가 바뀐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형태가 바뀐 것이 없는 경우이고 자, 밑에서부터는 쭉 형태가 바뀐 경우가 나옵니다. 닭과 알이 만났더니 달걀이라고 해서 단어의 형태가 바뀌었고
솔과 나무도 마찬가지 결합되었다니 리을이 탈락해버렸죠. 말소 마찬가지입니다. 리을 탈락.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리을이 탈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틀과 날이 만났더니 리을의 형태가 디귿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튿날이라고 하죠. 술과 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술, 두 술 할 때 술, 그리고 가락이라고 하는 말이 더해졌더니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리을이 디귿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변천 과정에 따르면 우리 사이시옷을 표기할 때 사이소리로서 시옷을 표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라면은 이틀 그리고 날이 만날 때 이 두 말이 합쳐지면서 사이소리로 시옷을 표기해 줍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이틀 날이 되겠죠? 이 과정에서 겹자음을 형성하면서 이 끝소리 규칙을 하면 디귿으로 바뀌죠. 시옷이 이틀 플러스 날이 되고, 그리고 겹자음은 종성에서 두 개로 발음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가 탈락된다. 그 결과로 이텟 날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숟가락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겠죠? 제일 먼저 한 술, 두 술의 술과 가락이 만난다고 봅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사이소리로서 시옷이 들어갑니다. 중세국어에서는 시옷을 관형격 조사라고 보는 관점도 있죠. 그래서 술의 가락이라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이소리로 시옷을 표기해 줍니다. 따라서 술, 시옷, 가락이 되고, 겹자음에서 시옷이 디귿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술, 디귿, 가락이 되고, 그 다음에 겹자음에서는 두 개 중에 하나가 탈락해야 되기 때문에 리을이 탈락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숟가락이 현대국어에서 마치 디귿처럼 바뀐 것처럼 보인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형태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태가 바뀐 경우, 돌다, 가다 같은 경우에 돌다, 가다인데 어미가 연결어미 아가 들어갔죠. 솟다, 오르다도 마찬가지 합쳐졌더니 종결어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연결어미 아로 아가 들어가서 솟아오르다처럼 형태가 바뀝니다. 여기까지가 형태 변화에 따른 합성어 분류였고, 이번에는 의미적 결합 방식에 따른 합성어 분류입니다. 의미적 결합 방식에 따른 합성어 분류는 대등, 종속, 융합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등 합성어는 의미적 결합이 각각이 결합된 어근이 대등하게 결합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오가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다와 가다였죠? 근데 오다라고 하는 의미와 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은 값으로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당연히 논밭, 손발도 같은 값으로 의미가 똑같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대등하다라고 해서 대등합성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때는 본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반면 종속합성어는 어느 단어가, 다시 말하면 어느 어근이 다른 어느 어근에 종속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콩나물 같은 경우는 나물은 나물인데 콩이 있는 나물이라고 해서 각각의 의미가 서로 수식의 구조로 나타난다. 이를 우리는 종속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돌다리 얕보다도 마찬가지겠죠? 다리는 다리인데 돌로 된 다리다. 따라서 돌이 마치 다리를 수식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 우리는 종속적이다 라고 보는 거죠. 얕보다도 마찬가지, 보긴 보는데 얕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수식 구조처럼 바뀌기 때문에 종속 합성어라고 본다. 그래서 다른 한쪽의 어근을 꾸며주는 것처럼 보이는 합성어다라고 보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융합 합성어는 서로 다른 두 어근이 만났는데 각각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밤낮 같은 경우에 밤이라는 어근과 낮이라고 하는 어근이 만나서 밤과 낮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늘, 항상,
always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때는 밤과 낮의 의미를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다고 보기 때문에 융합 합성어라고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피와 땀은 본래 각각의 의미가 있었어. 그런데 두 개가 만났더니 노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었죠. 춘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는 봄, 추는 가을이죠. 원래라면은 봄과 가을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 두 개가 합쳐졌더니 나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바뀌게 되었다. 이를 우리는 융합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식적 결합 방식에 따른 합성어 분류입니다. 여기에서 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형식적 결합 방식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를 그대로 따르면 통사적 합성어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를 벗어나게 되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가 무엇이냐? 여기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명사와 명사가 붙는 것은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봄이라는 명사, 바람이라는 명사가 붙었을 때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본다. 밤길, 책가방 모두 마찬가지죠. 자, 두 번째로 관형사는 원래 체언을 꾸며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에 새해, 첫사랑, 헌옷 같은 각각의 단어들을 모두 통사적 합성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라고 하는 관형사가 해, year을 꾸며주고 첫이라고 하는 관형사가 사랑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고 헌이라고 하는 관형사가 옷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죠. 이때 이미 합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우리는 통사적 합성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새와 해가 띄어져 있다면 이 새는 그냥 단순히 관형사일 뿐이고 해는 단순히 명사일 뿐이겠죠? 이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면 하나의 단어로 보지 않는다. 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당연히 원래 부사는 용언을 수식하죠. 그래서 생기다라고 하는 용언을 잘이라고 하는 부사가 수식해주는 구조는 이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에 부합하기 때문에 잘생기다라고 하는 말은 통사적 합성어다. 마찬가지로 되다라고 하는 용언을 잘이라고 하는 부사가 수식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에 부합한다고 보고 잘되다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보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용언이 원래라면은 체언을 수식하지 못하지만 관형 사형 어미가 붙으면 체언을 수식하는 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문장 성분이 관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원래 크다라고 하는 용언인데 관형 사형 어미로 니은이 들어갑니다. 이때 관형어가 되어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구조가 됩니다. 큰 집이 되죠. 큰 집. 이 경우도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에 부합하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라고 본다. 자, 길짐승은 길에 있는 짐승이 아닙니다. 길에 있는 짐승이 아니고 길짐승은 기어다니는 짐승을 말합니다. 기어다니는 짐승. 따라서 기다라고 하는 어간에 관형 사형어미 리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기는 짐승이다 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게 가능하죠. 이 경우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에 부합하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라고 본다. 작은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형어가 명사를 수식해주는 건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에 부합하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라고 봐야겠죠. 당연히 용언과 용언이 연결될 때 연결형으로서 연결어미가 들어가는 것도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입니다. 따라서 솟아 오르다, 돌아가다, 벗어나다 모두 통사적 합성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체언과 용언이 만났을 때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흔히 조사를 생략하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힘이 들다라고 해야 되지만 이라고 하는 말을 조사를 생략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에 부합한다고 본다는 거죠. 힘들다라고 하는 건 통사적 합성어. 빛내다, 앞서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조사가 생략되어 있어도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에 부합하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라고 본다. 자, 그렇다면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에서 벗어나는 걸 비통사적이라고 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늦잠 같은 경우에는 원래라면은 늦은 잠이라고 해서 관형사형 어미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는데 관형사형 어미가 없다. 따라서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다. 꺽쇠도 마찬가지죠. 꺾은 쇠, 덮은 밥, 미운상처럼 각각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관형사형 어미가 모두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경우는 비통사적이라고 본다. 여닫다, 뛰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라면은 열고 닫다가 되든지 아니면은 열어 닫다와 같이 연결어미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연결어미가 아예 생략되어 버렸죠. 이 경우에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에서 벗어난다고 보아서 비통사적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 원래라면은 부사는 체언을 수식하는 게 아니라 용언을 수식해야 되죠. 근데 우리말에서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슬부슬, 부슬비의 부슬은 원래 부사였습니다. 그런데 부사임에도 불구하고 체언을 수식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얘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본다. 척척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부사인데 박사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네.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봐야 된다? 그렇죠.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본다. 자, 한자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말의 일반적인 어순과 다르다면 비통사적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읽다, 책이 아니라 원래 우리말의 구조는 책을 읽다처럼 서독이 돼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와는 다르다고 해서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본다. 산에 오른다 마찬가지로 우리말의 일반적인 구조는 산등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말의 어순과 다르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적이지 않은 쓰임을 보이는 어근이 쓰인 경우에도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데 어둑이라는 말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둑이라는 말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따라서 이 어둑이라고 하는 이 독립적이지 않은 쓰임을 보이는 어근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경우에도 우리는 비통사적이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합성어의 종류들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한자어가 각각 만나도 어근과 어근이 만났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합성어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자어는 원래 뜻글자이므로 하나하나가 대체로 한 형태소 또는 단어의 자격을 반드시 가지고 있겠죠. 따라서 접두사로 쓰이는 한자나 접미사로 쓰이는 함자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한자어는 합성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서 집의 의미를 가지는 가, 어근이죠. 이 가가 뒤에 들어가도 어근으로서 의미는 변함이 없다. 다만 똑같이 한자어 집가자가 사용되었지만 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뭐뭐 하는 사람의 의미로 쓰일 때는 우리는 가를 전미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때는 우리가 파생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한자어와 만났을 때 대부분은 합성어라고 보지만 전미사 역할을 하는 한자어가 있을 때는 파생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입니다. 합성 결과가 어떤 품사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 있겠죠. 합성의 결과 그 품사가 명사면 합성명사라고 해서 이 합성어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집안, 논밭, 꺽쇠, 비빔밥 모두 명사죠. 그래서 합성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합성동사, 합성의 결과 동사가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뛰놀다, 붙잡다, 굶주리다, 본받다. 합성의 결과 형용사가 되면 합성형용사, 합성의 결과 부사가 되면 합성부사, 합성의 결과 관형사가 된다면 합성관형사라고 본다는 거죠.
자, 밤낮 요것만 한번 볼까요? 원래 밤은 명사죠. 그리고 낮도 원래는 명사입니다. 근데 명사였던 말들이 합쳐져서 융합 합성어로서 밤낮 늘의 의미를 가질 때는 여전히 부사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합성 부사로 본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더 알아보기. 합성어와 구의 구별 방법.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종종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성어 중에는 특히 통사적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어근의 결합 방식이 구를 형성할 때의 방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단어의 배열법을 따르는 합성어라고 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통사적 합성어와 반드시 두 단어가 하나의 본사처럼 쓰이는 구를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예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합성어와 구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먼저 합성어는 분리성이 없다는 겁니다. 큰과 집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때 제3의 의미로서 융합 합성어가 되면 백부의 집, 다시 말하면 큰 아버지의 집이라는 의미를 획득하죠. 그런데 이 큰과 집을 분리해버리면은 더 이상 큰아버지의 집을 의미하지 않고 빅 하우스의 의미로 달라지게 되죠. 따라서 합성어는 분리되었을 때 이 융합된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분리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구 같은 경우에는 큰 집이라고 하는 게 그냥 빅 하우스의 의미로서 구를 형성하는 건데 이게 분리가 되어서 그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가더라도 대문이 큰 저 집과 같이 분리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기준입니다. 서술성. 보통 큰은 크다라고 하는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로서 활용할 때 니은이 붙은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크다라고 하는 게 원래 용언이기 때문에 서술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큰아버지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크다라고 하는 빅 하우스의 의미가 아니라 큰 아버지의 집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집이 크다와 같이 서술성이 없어지게 된다. 반면 큰 집이라고 하는 구는 대문이 크다처럼 서술 가능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변화는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융합 합성어로서 변화가 있지만 구 같은 경우에는 융합되어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 변화가 전혀 없다. 그냥 크다라고 하는 의미와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의미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합성어와 구를 구별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론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출문제를 통해서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정리하다 보면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